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하는 외통수 그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해 또 두 번째 많은 격려 또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시간도 아주 알찬 시간이 되리라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 댓글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예, 방송 끝나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방송을 하는데 앞에 한 20분 항상 현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치권 또 외교계가 각별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 출연자 소개하죠. 예, 정세현 전 장관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일주일 사이에 별다른 없었을 것 같고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네. 왜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나는 지난주에 무지하게 바빴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어저께도 방송을 두 군데나 했는데. 역시 아마 정 전 장관의 해안을 좀 듣고 싶어 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아마 방송국에서 연락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그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이 있었고, 지금 언론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포털도 그렇고, 전 언론에 이재명 측근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도배가 되고 있는데, 모든 언론에서 단독 달아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정진상 실장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 출국 금지 사실은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서 공항 가갖고 아는 경우가 태발인데 이걸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다 검찰발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또 조국 전 장관 때도 다 검찰발 뉴스로 도배가 됐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20% 중반에 머물러 있고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이거는 정치보복 수사다가 60%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아직 중도층과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단단하게 뭉쳐서 지금 이 정부의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보복적인 수사인 것 같다라고 이게 느끼는 상황인데 한 주간 이런 것들 그래서 전방위적 사찰 또 이렇게 검찰의 압수수색 등등 이걸로 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민주당이 거부하고 이랬는데 한 주간의 상황은 우리 송 전 대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거의 뭐 정치 포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방 외교도 사실상 그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 경제가 심각하거든요. 예. 지금 이자율이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이 6, 7%를 넘어가서 8% 넘어가면 아마 그냥 전부 모든 건설기계가 다 무너질 거예요. 더구나 이번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섣부른 일을 해가지고 지금 뭐 40조, 50조가 들어가도 쉽지 않는 그런 신용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통화 수업도 지금 못하고 있죠. 이런 무능을 덮으려고 할 줄 아는 게 맨 검찰 수사 탄압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장 시절에 5년 전에 겁도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본인이 한번 그 발언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김용에 대한 그 압수수색도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게 된 거고 오늘 아마 우리 민주당이 국회에서 전국위원장들 모여가지고 아마 규탄 대회를 좀 하고 이제 끝났을 것 같네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환율, 무역, 부동산 모든 경제 지표가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야당 탄압, 또 야당 대표 수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이 새끼들이라고 분명히 다 들은 것 같은데 국회 그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안 하는 정말 이상한. 근데 그거 같아요. 물어봅시다. 아이고 나는 그 김진표 의장님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의장님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장으로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 우리 의장님께서 점잖으신지 발언을 않고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사실. 근데 그 바로 뉴욕 발언, 뉴욕이죠. 예.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은 뭐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할 때 그 이 새끼들이 미국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둘러댄 거 아니에요? 해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욕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표현을 썼다는 식으로 둘러댄 건데 그거 참 둘러댄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 이번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국회 시정연설 전에 그 원내 대변인단 만나면서 민주당 물론 불참했습니다만 정의당 쪽에서 사과를 이 새끼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할 만큼 잘못한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겠죠. 일축해버렸어요. 그러겠죠. 예.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장애투쟁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고 당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섣부른 주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세요? 어찌됐든 장애투쟁과 원내투쟁은 항상 병행하는 거죠. 예. 실제로 이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국회한테 이렇게 비하를 한 발언을 최소한 유감 표시도 않고 오히려 더 윽박지르고 있는 모습에서 정치를 포기한 게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정 전 장관님도 여쭤볼게요. 오늘 지금 국정원발 뉴스가 대대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뭔데? 일단 감사원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중국 어선에 먼저 구제된 정황이다라고 발표했었는데 오늘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주변 중국 어선 유무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고요. 그리고 감사원이 검찰 수사에 힘 실어줬었는데 감청 첩보에 대해서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SI 첩보로 파악했는데 월북 단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또 현 정부하고 반대된 주장을 했고 그리고 IRA 관련해서 오늘 국정원이 IRA 미 의회 통과 전에 파악해갖고 우리가 관계부처에 다 전달했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표를 쓰고 그걸 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기는 국정원 기조실장하고 국정원의 원래 내부 인사들 그러니까 지금 기조실장은 검사 출신이어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이니까 이게 내부에 뭔가 불협화음이 있어서 결국은 관둔 거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 보면 국정원 기조실장 사표 수리가 대통령실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장한테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갔다가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그 뭐 형식은 국정원장이 그 뭐 수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쭉 그 전례를 보면은 국정원 뭐 원장, 차장, 1차장, 2차장, 3차장은 그 안에서 이제 원장이 뽑지만은 기조실장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도 청와대 직파입니다. 예. 그리고 직통으로 교신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기조실장들이 만들어준 그 무슨 특활빈가를 그 원장들이 전달했다가 예. 이병우 원장이고 뭐 이병기 원장이고 다 애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국정원장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그만둔다. 이게 대통령의 말하자면 복심인데 검사고 그만둔다. 이게 다른 그 대통령실하고 그 말하자면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그만둔지는 않았을 거고 대통령이 무슨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을 놓을 필요를 느껴가지고 그런 건가 아니면은 내부에서 내부의 말하자면 국정원의 늙공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건 월북이었다는 뭐 이런 그야말로 불편한 진실을 터뜨리니까 국정원장이 이제 문책을 받고 그렇다면 내가 뭐 그만두지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한 개 빠트린 하나 더 있어요. 그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서 검찰이 쌍방울 외화 밀반출 혐의가 있다.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오늘 국정원이 그런 적 없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감사원이 하는 얘기를 국정원이 다 반박하는. 굳이 왜 국정원이 이럴까? 아니 국정원이 이럴 거가 아니라 국정원의 늘공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낙하산으로 내려온 그 지도부에 저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장도 결국은 그 외교부 출신 아니겠어요? 예. 외교부 출신이고 예. 그분이 이제 외교관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출신인데 뭐 국정원 같은 그런 이 조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좀 드세잖아요. 그거 장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국정원발 뉴스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혹은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내부에서 어떤 중요한 사항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있죠. 용산에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 정권 교체기가 되면은 전 정권 사람들을 이제 밀어내는 뭐랄까 인적 쇄신이 뭐 다반사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밀려날 운명에 있는 사람들과 그대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경쟁 같은 것이 이런 소위 실체적 진실이 노정되는 그런 환경 내지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조실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말하자면 직파한 사람인데 화냈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화냈겠죠. 그거 하나 장악도 못하냐 하는 식으로 화냈겠죠. 그러면 또 조직 장악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겠네요.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도 모든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은 사실 대통령의 복심들이 갔어요. 직파예요, 직파. 그렇죠. 네. 저 연수원 동기이기도 한데 조상준. 그렇군요. 예, 이게 근데 정말 이 국가의 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이렇게 정권에 따라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될까요?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 때 딱 도감청을 기초로 했다는 것인데 국방부 장관을 구속을 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 너무 시절에 서해 사건 당시 국방위원회 간사였나요? 한기호 의원? 예. 그건 중장 출신인가 그렇죠? 예. 그 양반이 그때 사실대로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게 그때 틀렸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조금 참 이게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날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세력들은 5년 뒤에 자기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거를 정확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부메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전임 정권에 덮어씌우면 자기들은 무사할 것 같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구나 부동실한 이유로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통령이 정말 이 육군사관학교의 최고 정말 우수한 이 서욱 장관, 국방부 장관을 정말 평이 좋은 분이고 점잖은 분인데 이걸 구속을 시킨다. 이거 정말 국가 안보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발표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결국은 서욱 다음에는 서훈 전 국정원장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쯤 되면 다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 장관 말씀처럼 한기호뿐만 아니고 거기 국방위 소속이 아니죠. 거기가 이해운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왜 정치 탄압이라고 이렇게 과반수 이상이 나오느냐. 그 대통령께서 직접 모든 국민들이 정상적인 청력이라면 바이든 국회 이 새끼들이라고 분명히 들리는데 이걸 아니라고 그러니 이게 정말 지록유마도 아니고 임금님기는 당나귀도 아니고 이런 수가 있을까요? 보수적인 분들도 그냥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말도 안 되는 가지고 감사원인데 나는 무고죄로 감사원을 고발해야 한다 봅니다. 이 감사원장은 헌법 위반이에요. 무슨 감사원장이 독립된 기관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한다는 이런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가. 감사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저건 국정원의 저는 일종의 내분의 결과라고 보이는데 국정원 장악이 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윤석열 정부한테는 굉장히 큰 데미지. 방산 비리 관련 것도 있으니 그런 논란도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임 이유가 뭔지를. 이분이 2016년도에 방위산업감독관을 했는데. 어쨌건 대북 관련 서해 사건이 됐건 나중에 이제 동해 어부 월북 문제도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증언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이 현 정부가 검찰을 앞세우고 감사원을 앞세워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 그 방향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단순한 조직 장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정원이 우리나라 우리의 대외 정책 내지는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포션이 굉장히 커요, 비율이. 그게 지금 국정원의 상층부와 실무진이 따로 논다면 대통령의
장악력도 그만큼, 소위 정책 장악력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아까 제가 하던 말씀 마저 드리면 정보위 이해운 의원도 정보위 끝나고 나서 이건 월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말을 바꾼 상태인데 그 박지원 원장도 그렇고 서훈 전 원장도 그렇고 이게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것은 뭐 이게 정보를 삭제했다 뭐 이건데 이거 원본에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박지원 원장이나 손 원장이 다 얘기했거든. 원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삭제하거든, 보안 사항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구속시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정원이 말한 것처럼 SI 첩보에는 남아 있다는 얘기, 납북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나중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다면 이 감청 첩보를 나중에 오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과거에 뭐 NLL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도 오픈한 집단이니까 이 안보에 정말 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감청 첩보까지 오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진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지금 드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상충되는 헐라면 미국하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상충되는 정보가 있을 때 그걸 정보 분석관이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행위 자체를 이렇게 범죄시 해버리면 앞으로 누가 국가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무슨 증거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아니 검사들도 명백한 증거를 배척시키고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런 검사들 처벌받는 거 봤습니까? 무죄 판결 받더라도 자기들 그냥 판사와 견해가 달랐다 이렇게 항상 검사들은 변명합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국가기관이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해서 판단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국가 안보의 근본을 무너뜨리게 만들면 심각한 후과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소식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할 것들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방식의 도발이 계속 있어왔고 지난주 월요일에는 서해 NLL 상에서 남북 간 경고 사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있으면 또 핵실험을 또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 전 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과거의 선례에 견줘보면 이게 잦은 그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사실상 시사 7차 핵실험 이거는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벼랑 끝 전술을 써가지고 미국이 사태가 더 악화되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하자는 그런 어떤 비밀 접촉이나 비밀 대화 이런 것을 끌어내려고 미국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끌어내려고 그러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벼랑 끝 전술을 쓰면은 결국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면 핵과 미사일 문제를 가지고 벼랑 끝 전술을 쓰면은 솔직히 우리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고 김영삼 때도 그렇고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었고 부시 때 그랬으니까 노무현 정부 때지만은 우리 정부와는 사전 상의 없이 바로 그냥 북한과 접촉을 해가지고 협상 국면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초년 2017년 11월 말에 13,000km짜리 ICBM 발사 성공하고 그거 전에 11월 달에 그렇게 했고 9월 달에 6차 핵실험했고 7월 달에는 10,000km짜리 ICBM 발사를 했는데 그렇게 북한이 세게 나가니까 화염과 분노니 리틀 로켓맨이 하면서 김정은을 조롱했다가 북한을 겁을 줬다가 어떤 트럼프 정부의 밀사가 그 당시 이제 유엔 사무차장이었는데 제프리 펠트만이 12월 5일부터 11월 29일 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 이 12월 5일 날 2017년입니다. 평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9일 날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하는 얘기가 뭐로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국제에 가서 지도부 사람들 만나가지고 오판에 의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신년사에 김정은이 바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월 9일 날 개막식 하는 오전에 김여정이를 보내서 친서를 들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그러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연달아 일어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미국이 먼저 협상할 수 있다는 암시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해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됐습니다. 그 앞에 이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막바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건너갈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해서 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징검다리를 그들이 밟고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성공의 추억 때문에 이렇게 이틀이 멀다 하고 지금 미사일 발사하고 또 국정원에서 예보했듯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그 둘째 주 화요일이죠. 그 전에는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7차 핵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성공하고 나면 소형화 경량화된 핵폭탄 제조에 성공했다고 하고 나서는 8차, 9차 뭐 이렇게 연달아서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을 의식한 뭐냐면 일종의 도발 또는 유인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을 끌어내기 위해서 벼랑끝 전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금년 농사가 지금 아주 좀 망쳤습니다. 그래서 뭐 WFP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금년 농사가 식량이 태부적 올 거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의 여러 가지 관련 소식들 동향을 보면은 뭐 시골로 대학 졸업생들이 뭐 단체로 뭐 20명이 어디로 갔다. 뭐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시군 단위의 초급당 간부들이나 지도급 인사들을 평양으로 불러 들여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한다. 뭐 안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김덕훈 총리는 지금 평양에 있지를 않습니다. 계속 돕니다. 김정은을 대신해 현지 지도하느라고. 그게 지금 뭔가 좀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제재는 지금 풀릴 기미가 없고 그런데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더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협상이 시작되면 일단 제재는 해제가 될 테니까 그때는 숨통이 트일 거다. 그런 계산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경제가 어렵고 밖으로는 이 어려운 경제를 그대로 자백을 하지를 않고 그러면 또 밟아 죽이려고 할 테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위협을 해가지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는 미국식의 이 사고방식을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그래가지고 고도의 계산된 행위라고 봅니다. 네, 내부 결석 그리고 미국 유인용으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죠. NLL은 항상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게 서로 남북 간이 합의가 안 된 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엔 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이끌어놨던 선을 사실상 이제 남북 간에 암묵적으로 인정해온 선으로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인천시장 때 쭉 백령도 서해도를 자주 갔습니다만 그때마다 어민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NLL 선 따라 고기가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업권을 북한이 중국에다 팔다 보니까 중국 배들이 한두 촌도 아니고 한 100에서 200척이 몰려와서 고기를 쓸어가니까 저한테 어민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 중국한테 판 어업권보다 우리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우리하고 좀 남북 간에 합의를 해서 고기를 좀 같이 잡게 해달라. 그리고 북한은 이제 어로시설이 부족하니까 거기 쿼터를 정해서 북한 거 잡아주면 그걸로 이제 대물 지급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14선언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상 평양선언에 이제 합의 사항이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불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간의 평화 어로 구역으로 돌아가서 꽃게든 다 쿼터제로 하고 백령도는 아예 비자 프리 지역으로 만들어서 중국인이나 북한이나 누구나 거기 와서 물건을 사가게 하고 실제 여기다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백령도에 건어물 시장하고 수산시장을 만들어서 그냥 중국 사람들 해물을 사가게 만드는 게 저는 이 중국과의 어업 분쟁도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 14 정상회담에서 네. 사실상 서해 평화 평화 그렇죠. 평화협력 예. 특별지대를 그게 정답인데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마 그 NLL을 침범했다고 그러는 그 배가 군함이 아니고 상선이라는 게 아주 절묘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휴전이 53년 7월 27일 날 되고 난 뒤에 휴전이 막 되고 나자 그해 8월에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해군의 아주 북상 한계선을 그어놓은 게 NLL이에요. 그렇죠. 예. Northern Limit Line, NLL. 이상 가면은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연평도 그 바로 동쪽, 그 동북쪽 쭉 따라서 백령도 동북쪽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우리 그 해군 함정이나 뭐 어선들이 못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북한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황해도 앞바다가 완전히 우리 바다에 있었습니다. 예. 사실상 그 NLL과 북한의 그 육지와의 사이는 굉장히 좁아요. 그렇죠. 근데 99년 그렇지. 99년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2000년도엔 99년 6월 15일 날 유명한 1차 연평 해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그 해군이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의 직접 진두 지휘하에 뭐 그 현장에 나간 건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지시를 했지만 소위 그 밀어내기 전략으로 배로 그냥 우리 배로 큰 배로 가서 북한에 그 군함들을 갖다서 밀어 제껴가지고 뭐 배가 쪼개지고 막 수장이 되고 한 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 1차 연평해전인데 그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그해 9월 2일 날에 기억을 하는데 조선인민군 해군 사령부 명의로 조선 서해 군사분계선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진강 하구에서 임진강이 이제 나오는 바로 강화도 바로 코앞으로 나오잖아요. 그 거기에서부터 약간 서남쪽으로 직선을 그어가지고 백령도나 연평도가 다 그 북한 그 해군 그 해상 분계선인가? 그 분계선 북쪽에 위치하는 그런 식의 좀 택도 없는 그 분계선을 그어놓고 이제 그 우리 어선이 거기 들어오면은 자기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뭐 엄포를 놓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 충돌을 불러일으킬 것 같으니까 2000년 3월날에 기억을 하는데 백령도가 그 북한 그 강령 그 장산곳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백령도가 있고 이제 대청도, 소청도 세 섬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임진강 하구에서 가까운 곳은 연평도고 밑에 이제 우도라고 있는데 이쪽 그러니까 우도로 들어가는 소위 그 해로 이거를 말하자면 테니스 라켓 모양으로 딱 그 점선으로 그어놓고는 북한 그 연평도나 우도로 들어가는 그 항로는 보장을 한다. 그러나 나머지 바다는 우리 거다. 그다음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로 가는 것도 그 길은 열어줬어요. 모양이 딱 그 전자기타가 좀 길죠 이것이. 예? 그 모양으로 생겼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연평도에서 NLL 선상에 나타난 그 상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어놓은 NLL 남쪽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많고 북쪽이 그어놓은 해상 분계선 북쪽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자기들 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 바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건- 경계가 유동적이니까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 글쎄, 근데 그거는 그 서로가 그 자기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피차 일방적인 주장이지만은 뭐 존중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는 그 기정사실화됐다는 식으로 우기게 돼 있어요. 이건 암묵적으로 인정되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NLL을 주장하는 거고 북이 사실상 인정한 걸로 보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저는 평화오로구역 그것을 발전시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여러 번 남북 간의 뭐 잦은 교전도 이 NLL 상에서 서해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햇번님께서 일본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 배상 문제 푸는 것도 일본의 대한민국이 군사행동에 뒷받침할 거를 화가 나는데
어떻게 언론은 문제 제기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 같아요. 최근에 교도통신이 그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그 한국 법원은 일본 기업이 배상해라. 일본에서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측 정부죠.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한국 이 재단을 만들어서 대납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다. 교도통신의 보도입니다. 아,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걸 용인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뭐 11월에 열리는 참.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그 우리 의견 주신 분도 굉장히 화가 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뭐 무슨 윤석열 정부에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국민 정서가 용납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 이제 국민 정서는 용납이 안 되고 우선 그 법적으로 지금 대법원 판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서 그 징용 배상을 그 해결해 버리면은 대법원 판결을 갖다서 정부가 행정부가 그 무시하고 깨부시는 건데 그 참. 아 지난번 그 뉴욕에 가가지고 30분 동안 서서 뭐 간담회인지 그 회담을 할 때 그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간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혹시? 어? 그래 좀 걱정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에서 회담은 뭐 일본 언론은 간담을 했었죠. 굉장히 굴욕적인 거였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꾸 만나려고 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하고 하는 거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송영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본 최고법원도 사실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단지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는 자연체무로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일본 최고법원의 그 판결을 존중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그야말로 굴욕적으로라도 한일 관계를 굴욕적으로라도 문제를 저희 그 전제 조건을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을 굴욕적으로라도 그리고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풀어 나가려고 그런 게 결국은 한일 관계를 빨리 복원하라는 미국의 지시 때문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그 채팅창에 햇반님께서 의견 주셔서 제가 물어봤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9.19 합의 위반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합의 폐기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글쎄 설사 북한이 명명백백하게 9.19 군사분야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한 번에 그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합의서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그건 현명치 못한 일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건 계속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존중되고 이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꾸짖든지 달래든지 해야지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이거 없애버리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맞붙자는 얘기인데 완전히 육박전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군사분계선 또는 NLL 선상에서 총철에 나오고 뭐 의선이 잡혀가고 할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 5,200만 인구 중에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200만 이전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9.19 문제 이전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7차 핵실험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대폭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요즘 같은 불안한 세상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떨어지고 외평채율 높아지고 그냥 여기에 있는 투자했던 외국인들 집에 들어가라고 관광객 떨어지고 그냥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망가집니다. 정말 좀 경제를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관리하는 게 대북의 굴종적이어서 그렇다? 집권당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혈압 관리하듯이. 혈압 관리 계속 제가 비유를 듭니다만 혈압을 왜 관리가 안 되고 혈압이 높아지고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이게 경제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정부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 전 장관님께서 그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그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입장으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그럼요. 그 예를 지금
이 시기에 갖다 붙이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징검다리 역할이. 그렇죠.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과거처럼 통미봉남 독립봉남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통미봉남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통미봉남이라는 게 사실은 이 김영삼 정부 때 나온 얘기입니다. 예. 김영삼 정부 때 이제 헷갈린자 대화 못하겠다 그러니 뭐. 우리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특유의 그 대북관, 예. 북한은 말하자면 압박을 해서 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달래면 안 된대. 그런 생각으로 북미 회담, 북미 비공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NPT 탈퇴 직후에 예. 보고를 듣고는 회담 말리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북미 회담을 자꾸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러면 남한은 어차피 북핵 문제 관련해서 결정권도 없고 예.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역할도 없으니까 걔들은 빼고 우리 둘이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결국 통미봉남을 우리가 이제 자초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 정부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고 또 북핵 문제의 본질이랄까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북한이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북한을 북미 대화를 할 수 있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조정자 역할을 해주고 교량 역할을 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정상회담까지 하고 무슨 정상회담 2번이나 했으니까 그러면서 한반도의 봄을 구현한 걸로 해가지고 핵 문제 해결의 수순을 밟도록 만드는 것은 그거는 분당국 정부라면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걸 뭐 굴종이니 내지는 우리가 주인이 돼야지 어떻게 징검다리만 하느냐 그러지만 이 핵 문제의 본질이 바꿔 얘기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반대급부는 북미 수교예요. 그리고 그렇죠.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 치지 않겠다는 약속. 다른 말로 하면 평화협정 두 개. 근데 북미 수교 우리 결정 못합니다. 그다음에 평화협정도 물론 우리 군대가 있지만은 작전 지휘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새로 꾸리려면은 어차피 미국이 결정을 하면서 중국의 협조도 얻어내고 한국 정부도 거기에 들어가고 북한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자간의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결정권이 다 미국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넘어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라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도와주라 이거야. 왜냐하면 다른 건 미국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자오면서 미국 중심으로 그런 상황 전개가 돼가지고 자연히 그 파급 효과는 한반도에 옵니다. 그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북한이 우리가 10발 쐈는데 북한이 20발 쐈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눈에는 눈, 코에는 코, 귀에는 귀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하다 보면 그거는 아주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오더라도 북미 간에만 오고 남북 간에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의 건의를 드린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득표를 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신안 생각까지 갔다 오고 존경한다고 표시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 햇볕 정책과 대북 정책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들어도. 아이고 정치인들이 김대중 대통령 존경한다는 얘기 그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아니 그 정신에 좀 반이라도. 이명박 후보 시절 얘기입니다. 이명박 후보 시절에 동교동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독대를 했는데 독대가 아니라 그 당시엔 박지원 씨가 그냥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비서장만 하고 있었죠. 국회는 못했으니까. 그때 배석을 했는데 저는 배석 못하고 집이 멀어서도 그렇고 와가지고 이제 햇볕 정책 얘기를 쫙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설명한 거야. 이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가 그랬다는 거야. 저도 전적으로 각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여러 번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나중에 디브리핑 해주시는 거야. 이제 박지원 실장하고 같이 셋이서 앉아 있는데, 그 나는 대뜸, 아이고, 그 장사꾼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5번이나 얘기했어요. 나하고 딱 생각이 똑같다고. 그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렇게 갈 거요.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된 뒤에, 내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핵개방 3천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싹수가 없을 때 얘기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부르시더라고. 정 장관. 그 통일 문제 관련해서 여기저기 언론 활동 많이 하는 건 내가 좀 다 보고 있는데 듣고 있고 너무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을 몰아세우지 마시오. 결국 시간이 가면 우리 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믿으세요? 아니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이 어떻게 그 사업가적 그 수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쪽으로 오게 돼 있어. 오기는 무슨 난 그 윤석열 그 대통령도 뭐 김대중 대통령 존경한다 뭐 어쩐다 뭐 노무현 대통령을 뭐 존경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난 진심인지 그 거짓말 탐지기 한번 대봐야 되겠어. 그렇게 존경하면 지금 그 시기에 일했던 사람들 왜 이렇게 잡아들입니까? 뭐 이 새끼란 말도 안 했다 그런 거 보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송 전 대표가 많이 이제 좀 우려를 했었는데, 뭐, 중국은 시진핑 4년 임시가 마무리되면서, 이 상무위원을 또 자기 측근으로 다 임명해서 완벽한 독재체제를 구축한 거 아니냐. 과거에는 뭐, 그래도 태자방에서 뭐, 1명, 상하이방에서 1명, 이렇게 해서 균형과 견제를 이뤘는데, 이번엔 아 모르겠고 다 내 사람,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이제 된 이창, 다 이제 59년생 상해 당석이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자올러지 왕훈이. 59년생이요? 예, 59년생. 예, 이창이. 지금 총리로. 총리고. 리거창의 이름에서 거창만 빼는구만. 예, 그렇습니다. 리거창, 왕양, 한정, 뭐, 이분들이 다 탈락이 됐고, 특히 충격이 이제 후춘화가 탈락된 건데, 저는 지난번 방송에도 후춘화가 들어가면 이게 달라질 것이다. 근데 후춘화가 들어갈 걸 다 기대를 많이 했고, 후진타오도 아마 기대를 했을 텐데, 아마 그에 대한 실망감이 표시였다고 보여지고요. 후춘화가 제 또래입니다. 이거 뭐. 가만히 있어봐. 후진타오 전 주석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가 폐막식 때 나가면서 후춘화 등을 탁 치고 나갔다는 그게 후춘화죠? 아닙니다. 이제 후진타오, 후춘화가 이름이 빠진 걸 보고 충격을 받아 그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리거창의 등을 리거창은 등을 치고 나갔죠. 근데 그기가 이제 완벽하게 시자진, 소위 말한 그 시진핑 핵심들로만 다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딩쉐샹이 이제 62년생으로 제일 어립니다. 딱 60입니다. 60. 우리 정씨요. 그렇군요. 정씨입니까? 한번 정씨. 그 딩쉐샹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6번째로 들어왔죠. 7번째 리시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번에 중앙정치국위원이 25명인데 24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여성이 1명도 없고, 24명 중에 후춘화도 빠져서, 완전히 이제 일색으로 돼버린가 아쉬움이 크고. 그래서 지금 기업인들이 대단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문화혁명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고, 특히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일주일에 3번씩 PCR 검사를 하고 있고, 중국에 지금 입국하면 7+3입니다. 7일 동안 격리하고 3일은 또 집에서 격리를 해서 10일 동안 감옥처럼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경제활동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 허리핑 그 빠가와이라고 합니다. 발개위라는 그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같은 그 주임, 허리핑 그 주임이 국제 업무 비즈니스에 뭔가 좀 완화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런 시사를 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내년 3월에 양회가 있어요. 양회. 전인대하고 이제 정협 회의가 있는데,
그 안에 좀 이게 좀 풀려서 뭔가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대 반 우려 반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요, 중국의 리더십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미국적 시각이 따로 있습니다. 예. 소위 집단 지도 체제냐, 또 집단 지도 체제 속에서 소위 홍전, 예. 레드와 엑스퍼트 또는 이제 테크노크라트, 이데올로그 이렇게 나눠서 보는 이분법적으로 보면서 결국 엑스퍼트가 소위 우세하는 쪽으로 가야만 중국이 발전할 수 있는데 홍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데올로그들 이념파들이 특세하면은 그 중국은 퇴락한다 하는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이 미국적 그 분석 방법이고 그게 미국에서 공산주의를 비교 연구하는 데서 중요한 프레임 내지는 툴로 그런 것들 자주 씁니다. 설명이 참 좋아요. 소위 홍전 대립, 엑스퍼트와 레드의 대립. 그래서 결국 엑스퍼트가 밀리고 홍이 득세하면서 완전히 극좌로 나갔다. 엑스퍼트가 득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진보 성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얼른 보기에는 말이 돼요. 근사하지. 또 글쓰기도 좋습니다. 그게. 근데 89년 그때 6월 4일인가 그럴 거예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뒤에 그때는 이제 등소평이 집권하고 있을 때고 그다음에 총리가 그때 자오즈양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 총서기는 저거였을 거요. 후야오방. 예. 후야오방. 예. 그리고 이 등소평은 그런 당의 최고직이나 이런 건 맡지 않고 군사위원회 주석만 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다 같은 또래 내지는 후배들을 집단 지도 체제 형식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거기에 홍도 있고 미국식으로 분류한다면 홍도 있고 전도 있는 그런 식으로 지도 체제를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이제 천안문 사태를 군사적으로 탱크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진압을 하면서 특히 이제 학생들 베이징 대하고 칭화대학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소위 군부가 앞으로 등소평을 대신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뭐 이렇게 뉴스위키에 그렇게 아주 상세한 분석을 했었어요. 소위 엑스포트는 밀리고 군부 강경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등소평은 허수아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좌지우지할 거다 하는 식의 기사가 났는데 내보내놓고 이제 어디 전문가의 분석을 실어놓고는 뉴스위크가 취재를 들어갔어요. 내가 그때 열심히 그걸 읽을 때입니다. 뉴스위크를. 뉴스위크 기자가 이제 그 당시에 실세가 누구냐면은 양상쿤이라는 거예요. 그 동생이 군의 총참모장인가 그랬어요. 양백빙, 양상권 형제가 결국 이제 중국을 지배할 것이다. 등소평은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식으로 미국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게 상당히 공감을 얻는 일리 있다. 지금 천안문 사태 진압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가겠구만. 말은 됐는데 그때 내가 이 기사가 참 재밌습니다. 기자가 양상쿤한테 질문했어요. 지금 당신네 내부적으로 지금 레드와 엑스퍼트가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군과 지금 시빌리안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등소평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랬더니 양상콘이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네 글쓰는 우리 관련해서 분석하는 거 보면 뭐 레드와 엑스퍼트, 홍전, 그다음에 뭐 강경파와 보수파, 강경파와 진보, 온건파, 등소평 앞에서는 모두가 다 ES맨이다. 그 쓸데없는 분석하지 마라. 분류하지 마라. 그걸 보고 내가 그야말로 중국 특색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시진핑 일색으로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전에 이제 후진타오 시절에는 뭐 골고루 상하이방, 그다음에 뭐 공청단 출신 이렇게 섞어가지고 했지만은 그거는 그 시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뭐 리더십을 구축해가지고 끌고 나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고, 시진핑 2기도 그런 냄새가 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일색으로 해도 과거 그 1900 그러니까 89년 그때 천안문 사태가 1989년인데 그때 뉴스에 나왔던 그 기사처럼 시진핑 앞에서는 상하이방이 있고 공청단이 있어도 시진핑 앞에서는 모두가 다 ES맨이 될 수밖에 없는 문화다 이거예요. 중국 특색 정치 문화예요. 장관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4인방과 등소평에 분명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 후야봉 조어조어과 화국봉하고 분명한 대립이 있었고 홍절에 분명한 대립이 있는 거죠. 지금도 왕양 같은 사람이나 지금 후춘화 같은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시진핑이 등소평이 아니거든요. 등소평은 대단한 지도자였고 등소평은 이미 그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그냥 뼈저른 그걸 느꼈기 때문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혁개방, 남순 강화를 통한 개혁개방의 사고가 있었던 건데 문제는 시진핑은 지금 거의 모태통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과연 이 등소평이 말한 이연임 금지, 그 다음에 7하 8상, 뭐 7상 8하 이것처럼 67세까지는 또 68은 안 되는 뭔가 이런 한정 권력의 제한 이게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게 모류성, 뭔가 지금 푸틴처럼 이런 완벽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잘못된 모류성이 교정될 수가 있을 것인가. 등소평은 이러한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집단 지도체제와 임기를 2연임만 하도록 제한을 해놓은 것이 다 무너져 버려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제로 정책이란 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인민의 생활을 지금 옥죄이는 것인데 지금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폭발을 직전에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것을 계속 고집할까? 마치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 때처럼 잘못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빨리 체제를 잡았으니까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러시아도 푸틴 체제고 중국도 시진핑이 장기 집권으로 들어간 상태고 북한도 김정은의 독재 체제고 이렇게 지금 우리 주위 국가들이 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상황이 참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도 똑똑해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광고 잠깐 듣고 올 테니까 나가지 마세요. 1분이면 됩니다. 자, 광고 가죠.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네, 광고 두 가지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휴닉 베지포유 그리고 산삼 순백. 여러분 주문하면서 이동형 TV 보고 주문했다고 하면 또 사은품 같은 것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주문할 때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댓글에 많은 분들께서 정세현 전 장관 특사로 북한에 가셔라.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한다면 내가 못 갈 거는 없지. 예.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오보 났었죠. 정세현 장관 특사로 지금 북한에 갈 거다. 지금 중국에 있다. 이런 오보가 났었잖아요. 오보가 났었죠. 아니, 선양 비행장에서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타는
뒷모습을 봤다. 그 연합뉴스 선양 특파원이 그렇게 써가지고 결국 그 친구 나중에 1년 감봉 처분당했어요. 비슷한 사람을 봤을까요? 아니 뭐 비슷한 사람 글쎄 내가 뭐 내 뒤통수가 그렇게 뭐 그렇게 그냥 흔한 뒤통수는 아닌데 아마 그렇게 들어가서라도 뭔가 남북 관계에 물꼬를 좀 터줬으면 좋겠다는 또 희망이 그런 오보의 그 원인이 됐는지 모르죠. 예, 그때 남북이 조금 경색된 국면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막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었다고 오보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야기할 것은 우리나라 군사력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에 뉴스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군사력이 이렇게 높았어? 라고 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다음에 한국이 6위 군사력 6위고 국방과학기술력이 세계 8위 정말 세계 탑 랭커 수준이다. 우리 미치, 프랑스, 영국 이렇게 나가죠. 예,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브라질, 그리고, 독일 이렇게 그리고 독일 10등이고. 예, 이렇게 나가는데 그 의외로 보수 정권에서보다 그 진보 정권이었던 민주당 정권에서 이 국방부에 대한 많은 투자 또 국방과학 기술에 대한 많은 투자가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방위사업청이 노무현 정부 때 생겼죠.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무기 수출 국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예. 북한한테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들 이제 핵무기와 이제 미사일은 북한이 우리보다 이제 우세하지만 재래식 전력 면에서 재래식 무기 면에서는 이게 족탈 불급이 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런 무기 수출까지 하는 남한과의 소위 힘겨루기 위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빨리 미국과 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끌어내가지고 이 상황을 안정시키고 그 남한의 무기가 그들에게 다시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아마 이게 폴란드가 과거에는 북한하고 가까웠던 데 아니야. 예. 거기 이제 우리 자주포를 수출하고 있죠. 수출을 하고 비행기도 다른 데 수출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마 지금 화도 나고 그냥 속이 타고 속이 불불 할 겁니다. 북한은 제3국의 재래식 무기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1년에 15조 이상 무기로만 수출하고 있다 이러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국방 전력이 이렇게 높으면 뭐하냐 우리는 핵이 없는데 북한은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핵이 있다 비대칭 전력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허락을 안 하는데 아니, 그래서 지난주 우리 얘기했습니다. 저 말한 대로 재래식 전시작전부터 가져오자는 주장이고 사실 1999년도에 그 IMF 끝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현대, 삼성, 대우의 항공우주 분야를 모아서 이 카이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약적으로 이 항공우주 산업을 발전시켜서 T-50과 KF-21 한국형 4세대 전투기까지 사실 문재인 정부의 거의 이제 시제기를 완성시키기까지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산업 발전 기본법 통과시키고 방사청도 개혁하고 방산 비리도 정리하고 그래서 상당히 발전시켰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MCTR 그 미사일 통제 기술 협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과 이제 합의를 해서 이 탄도 중량 500kg, 사거리 800km 제한을 없애고 이제 이동식 발사, 고체형 원료도 쓰게 만듦으로써 미사일 이 발전의 토대를 만든 거죠. 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방금 카이 얘기하셨는데 카이를 민간에 팔 수도 있다. 글쎄요, 각자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 예. MB 때 하려던 그게 기시감이 드는데. 보수정권 들어오면 다 팔라 그래 어떻게 해, 알짜배기를. 아니 그래서 청와대 로고도 바꾸고 말이야. 이 김건희 씨 관련 인사들은 무슨 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뭐 인테리어 공사도 맡기고 로고 경찰 옷도 바꾸고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갈 텐데 이렇게 바꾸면 불필요한 그 예산이 낭비가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시 우리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 됐고 또 8위의 군사 기술 강국이 됐다고 그러는 거 그게 결국 피스 메이킹을 위해서는 평화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방위사업청이 생겨가지고 무기 생산을 하고 우리 것도 만들지만 수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는데
피스키핑을 위해서 투자를 먼저 한 겁니다. 예. 근데 단순히 그것은 북한을 억제하고 또는 그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피스키핑을 확실하게 해야만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를 부드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소위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거기서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제 뭐 모기 수출이 막 그냥 그 현실로 이제 그 구해지되고 그러니까 다 윤석열 정부의 업적으로 그 과시를 하고 하는데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그 정도 기반을 닦아놨으면 이제 키핑은 걱정하지 말고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피스메이킹 프로세스에도 관심을 가지라 이거야.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좀 더 심화시키고 또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그 저희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남북 당국 간의 회담을 끌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북미 간의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도록 조정자 중간다리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지. 북한이 뭐 미사일 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화내고 다시 응사하는 것만 그 통일외교 안보의 이 어떤 정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이제 피스메이킹도 생각을 해라. 피스키핑은 문재인 정부가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시작했다가 지금 마저 마무리를 못하고 떠난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데 그걸 그대로 배울 수는 없지만 어차피 지금 담대한 구상이 예. 북한한테 거절당한 마당에 그거 그대로 들고 있어 봐는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노선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담대한 구상이라고 던졌다가 북한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말로만 담대한 구상 말하지 말고 소위 말하면 담대한 행동 구체적으로 어떤 담대한 행동이 이어져야 되느냐. 다행히 그 권영세 오늘 지금 내가 송 대표가 발언을 기회를 자꾸 내가 뺏어서 아니 이제 끝나고 하실 겁니다. 예. 그래요. 예. 또 나중에 또 이 저 댓글에 뭐 저 정모는 왜 저렇게 혼자 떠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권영세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그랬나요? 이 담대한 구상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비핵화를 조건으로 해서 비핵화를 하면은 6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정치 군사적인 것도 다 계획이 있다. 예. 북한이 호응을 해오면은 우리가 그걸 내놓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일단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정부가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이 있고 군사적으로 우리 정부가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담대한 구상은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9월 8일 시정연설에 얘기했듯이 정권 붕괴를 우리가 막아준다. 응? 정권 붕괴를 우리가 미국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지금 거기서는 미국이 자기네 정권을 붕괴하려고 한다고 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을 해서 무슨 북한의 정권 붕괴를 하지 않도록 체제 유지. 체제 유지, 정권 붕괴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나 일본이 거기에 그 보장하는 조약을 또 체결하도록 해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져 주마. 군사적인 담대한 구상은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담대한 구상밖에 없는 걸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정치 군사도 다 구상이 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 이거야. 후배 장관한테 내가 이제 말하자면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소위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주기로 했던 싱가포르 선언의 소위 2항 그것을 우리가 직접 이제 말하자면 시동을 걸어가지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또 약속을 하도록 그리고 그것도 역시 중국, 러시아, 일본 물론 우리가 이제 그걸 처음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런 회담을 하고 또는 합의문이 나오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자 회담 방식으로 해서 정권 붕괴도 막아주고 군사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할 테니까 비핵화를 해. 그리고 그러면은 이 지금 기왕에 약속한 경제 부문에서의 담대한 구상을 현실로 옮겨줍니다. 예. 그런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말한 담대한 구상은 뭐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화 3천이랑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정 전 장관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송 전 대표님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권영세 장관님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권하고 싶은 내용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주적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 시킨 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가지고 북한이 뭘로 대한민국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뭐 독자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과 관계없이 재량 범위가 아니 미국을 설득해서 뭘 가져와서 하는 그런 공간이 없는 사람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74년대 율곡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국방 현대화 계획이고 자주국방 노선을 준비했어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뉴욕타임즈에다가 닉슨 때 한 2만 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니까 화가 나서 율곡 계획을 통해 우리가 5년 동안 국군 현대화를 하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슐레인저 장관이 기겁을 해가지고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오히려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자주국방 의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오늘이 노태우 대통령 일주기 추도식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노태우 대통령 때도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고 비핵화선을 만들어냈어요. 독자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뭔가 자신의 외교 역량 대한민국의 주권적 자기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대할 가치가를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한테 배우고 자기가 또 존경한다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울 것을 정말 촉구합니다. 자기 혼자 1시간 동안 50 몇 분 떠들지 마시고 좀 우리 정세현 장관 같아도 불러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직 장관들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존경한다면 가장 김대중 대통령이 뜻을 발휘한 정세현 장관님이나 우리 임동원 장관님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우리 임동원 장관님은 정말 박정희 대통령한테 율곡 계획을 주도해서 국군 현대화 계획의 청사진을 만든 사람이 ROTC 임동원 ROTC 아이디어도 그분한테 나왔어요. 맞습니다. 임동원 장관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의 말을 새겨 들어야지. 전문가 말들. 아니 그 자주성 얘기였으니까 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한테 권영세 장관한테 말하자면 건의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미국 일변도로 가면은 북한이 한국을 건너뛰고 미국하고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통미봉남이에요. 예. 통미봉남 상황이 되면 윤석열 정부는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국내 정치 지지도 더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뭐 20%에서 잘해봐야 30% 초반 이런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동안에 그 비핵화에 전혀 그 진전이 없는 상태로 놔뒀다가 북한의 이런 벼락끝 전술을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는 그 생각을 이제 아마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노선을 정책을 바꿀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북미 비밀 협상이 어디 그 제네바라든가 또는 동남아 제3국에서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장 통미봉남이라는 기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지는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북한한테 다가가서 무슨 북한을 달래는 걸 이쪽에서 좀 굴종이라고 그러는데 가령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교장이나 선도부 주임이라고 하니까 요즘은 옛날에 군육선생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학생을 살살 달래는 게 그 학생한테 굴종하는 겁니까?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를 굴종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북한은 압박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억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만 강조하고 한미동맹에다 모든 것을 맡기고 대미 일변도로 추종 외교로 가면은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도 사실은 우리는 북한 대북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지나간 거지만 일본은 러시아 때문에도 적극적으로 나온 겁니다. 러시아가 여기 보도가 안 됐지만은
북방 사계도서 쪽에다 막 그냥 쏘아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일본이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임하는 미국 일본의 계산이 다른데도 이 대북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따라다니고, 심지어 7월 달에는 필리핀 어디 가서 상륙훈련도 하고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통미봉남을 자초하지 말라 이거야. 저는 한때 박정희 미국한테 그러니까 너무 미국만 따라다니면은 북한은 미국하고 얘기하면 남한은 무조건 따라오게 됐으니까 걔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게 이제 통미봉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주한미군 철수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 임동원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자주국방 태세를 한번 쭉 경험하고 와서 보고서를 써라 그랬다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가장 친미적인 나라 아닙니까? 이 모든 미국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은 그 미국처럼 여기고 지킨다는데 이스라엘 미군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주국방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핵도 개발하고 비행기 한 대당 조종사를 4명씩 훈련시켜서 비행기 한번 착륙했다 이륙하는데 한 7분 이내에 이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춤으로써 한 2시간 걸리는 중동에 비해서 압도적 전력을 유지함으로써 그 조그만 나라가 중동에서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친미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자주국방하고 모든 무기 체계나 이것도 스스로 자기가 독자 개발해서 자주적인 국방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이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자주적 관점,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신이 상당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가의 목표가 이제 첫 번째가 세큐리티 아닙니까? 뭐 두 번째가 이제 번영, 프로스페리티, 세 번째가 이제 오토리티, 저희 그 국격 이건데, 세큐리티의 첫 번째 수단은 자주국방입니다. 네. 보조적인 수단이 동맹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동맹이 세큐리티의 전부가 돼 있고, 네. 그건 동맹은 거의 국시처럼 돼 있어요. 한미동맹이. 네. 이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자주국방을 하려고 했던 것도 참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자주국방이다 이거. 그 얘기는 너무 미국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미국을 보조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용기나 배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10월 26일이었네요. 예. 네. 깜빡 까먹고 있습니다. 79년 10월 26일 기억나십니까? 뭐 하고 있었었는지? 그럼요. 저도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 그때 학생 아니셨어요 그때? 저는 고2 때 학생 데모를 주도해가지고 광주 서부경찰서에 가서 잡혀가서 조사받고 있는데 새벽에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던 이 11일이었어요. 나는 그 10월 27일 날 27일 아침에 오전에 당시 내 통일원 다닐 때니까 통일원 동훈 차관님을 모시고 중화민국을 가게 돼 있었어요. 자유중국이라고 했죠. 지금 대만. 타이베이. 거기 정부 초청으로.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호해가 왔는데 박 대통령 유고 크게. 그 유고라는 말을 그때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그때 유고 처음에 호해는 아직 숨을 거둔 건 아니고 말하자면 육군병원에서 그때 경복궁 동문 건너편에 수도 육군병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가 주로 거기에서 근무를 했죠. 거기에서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을 거야. 그러나 공항이 이제 폐쇄가 됐어요. 공항이 폐쇄가 돼서 대만은 못 갔지. 우리 한 달 후에 갔지만은 하여튼 그때 10월 26일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10월 27일 날부터 아주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걸로서 군사 통치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더 무지막지한 서울의 봄이 살짝 왔다가 가버렸어요. 그렇죠. 저는 뭐 그때 4살이었어요. 기억지 않나요? 근데 11일에서 꼭 두 가지만 한번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 부모 항쟁, 김영삼 제명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지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 핵 개발도 그 중에 그 요인 중에 하나였다. 예. 미국이 박정희를 버리게 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뭐 핵까지자 하는데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죽음을 목숨을 걸 각오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라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또 우리 안중근 의사가 오늘 그날이죠. 예, 이토 히로부미 1909년. 근데 이제 이것에 관해서 일본 일부 의원들이 이 일부 이제 우익들이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다 예, 이렇게 예. 지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꼭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토 히로부미가 유신 그 주역이었잖아요. 하급무사들 출신으로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로 했을 때 2번이나 정적을 암살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야말로 진짜 테러를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아 그러니까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고는 속담이 나오죠. 오히려 안중근 의사는 우리 정말 이 독립군 중장의 자격으로 나를 전범으로 대적해달라. 그렇죠. 라고 당당하게 했던 것과는 너무 비교되는 것이다 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품격 고지식 방송 외통수 3회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4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시는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